사회를 좀먹는 MZ 조폭 두 번째 유형 보여주세요. 자, 두 번째는요. 한 단계 진화한 금융사기입니다. 자, 요즘 금융사기가 워낙 다양하고 수법도 교모여서 피해자들이 당하고 나서도 내가 당했다는 걸 모르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MZ 조직 폭력배들 대체 어떤 금융사기를 벌이고 있다는 거죠? 네, 사실 이 부분이 이전의 조직폭력배와는 다른 MZ 조직폭력배들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조직폭력배의 계보를 나눌 때 4세대로 시기별로 구분을 합니다. 1세대는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활동했던 이른바 유흥 조폭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특정 지역을 장악한 다음에 그 지역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로부터 자릿세를 받거나 직접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그 세력을 키운 집단이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가 아는 조폭들이 기승을 부리던 때였죠. 양은이파, 서방파, 오비파 이런 조직들인데 영화로도 잘 알려진 범죄와의 전쟁,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세력들이고 이 세력들이 이제 요런 계기로 해서 좀 약화되고 이랬잖아요. 네, 범죄와의 전쟁하니까 1세대 조폭들이 어떤 분위기였는지 잘 알겠는데 2세대 조폭들은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네, 2세대 조폭들은 부동산 조폭인데요. 이들은 건설업 현장에서 개발 이권을 쫓아다니면서 폭력을 행사하다가 자신들이 직접 사업에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3세대 조폭들은 금융시장에 뛰어드는데요. 주가 조작과 인수합병에 뛰어들어서 기업 사냥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4세대가 나오죠. 4세대 조직폭력배들이 이 문제 MZ세대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4세대 MZ 조직폭력배들은 경제범죄를 주요한 활동 분야로 삼고 있는데요. 온라인 도박장, 주식 리딩방 등이 그들의 주 무대입니다. 특히 이 MZ 조폭들은 조직을 따르기보다는 경제적 이득만 취득할 수 있다면 다른 조직과도 합작해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데요. 그야말로 돈이 된다면 뭐든 한다. 이것이 이들의 특징입니다. 이 경제 범죄는 그야말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이 경제 범죄에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경제 범죄는요. 약하게 쳐버려요. 난 그걸 정말 이해할 수 없는데 이게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경제 범죄에 대해서 약하게 쳐버려요. 조폭들이 요걸 파고드는 것 같은데 MZ 조폭들의 경제 범죄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까? 지난해 12월 광주에서는 2,600억 원 상당의 불법 도박 자금을 입금받아서 자금 세탁을 한 MZ 조직폭력배 일당이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2022년 7월 도박자금 세탁 사무실을 차린 뒤에 약 100억 원의 도박자금을 세탁한 것을 시작으로 20여 개 도박 사이트의 자금 총 2,600억 원을 세탁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대포 통장 148개를 빌려 활용했고 모바일 뱅킹에 필요한 대포폰도 다수 모집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와 MZ 조폭의 만남인 거잖아요. 이거 완전 악당 연합인데요? 네, 이 MZ 조직폭력배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한두 달마다 7곳의 사무실을 옮겨다니면서 작업을 했는데요. IP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서 가상 사설망을 이용했고요. 사무실에서는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수료로 세탁해준 도박 자금의 1에서 2%가량을 챙겼습니다. 야, 정말 대단합니다. 그야말로 지극정성으로 이 범죄를 들키지 않고자 노력을 한 건데 이 MZ 조폭들 또 얼마씩 챙긴 거예요? 네, 경찰은 이 조직폭력배들 자택 금고에서 현금 3억 4천만 원, 금송아지를 포함한 금 200돈, 1억 2천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 등 7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압수했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가고 그 MZ 조폭들이 이거 다 했을 것 같지 않고요. 누군가가 위에서 이렇게 조정하는 그렇죠. 브레인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들이 MZ 조폭을 고용해서 이들과 같이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계속 MZ 조폭에만 초점을 지금 맞추는데 뭔가 브레인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렇게 처벌은 어쨌든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어떤 법 조항을 될 수가 있을까요? 네, 이들에게는 범죄단체 가입, 범죄단체 활동,
도박계장 방조,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단체에서의 지위나 활동 내용에 따라서 그 처벌 범위가 달라질 텐데 일단 자금 세탁을 의뢰한 도박 사이트 운영자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13억 7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선물거래소에 돈 세탁까지 뭐 그야말로 기막힌 수법들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이 MZ 조폭들 조직적으로 사기를 친 사건이 또 있다면서요. 네, MZ 조직폭력배뿐만 아니라 보험 설계사, 의료진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한 보험 사기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우선 조직폭력배인 A가 기업형 브로커 조직을 설립을 하고 총책을 맡아서 범죄를 기획했는데요. 같은 조직의 B가 가짜 환자 모집을 담당하고 보험 설계사 C가 조직폭력배들이 모집한 가짜 환자에게 추가로 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허위 보험금 청구를 대행한 겁니다. 그러면 의료진들이 이를 토대로 브로커 조직과 가짜 환자 명단을 공유하고 허위 수술 기록을 발급해줬습니다. 네. 그 가짜 환자들도 다 조직폭력배들이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네, 맞습니다. 다수의 조폭들이 포함된 260명의 가짜 환자들은 여성형 유방증, 다한증 등의 허위 수술 기록을 발급받았고요. 입원실에서 체열만 하고 6시간 동안 머물다가 퇴원하는 방식으로 허위 진료 기록을 발급받기도 했습니다. 6시간 이상 병실에 머물면 입원으로 인정되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또 이들 중에 일부는 적발을 피하기 위해서 가슴에 수술 흔적인 것처럼 상처 자국을 내거나 병원에서 발급해준 다른 사람의 수술 전후 사진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와, 너 어쩜 이렇게 한통속이 돼서 범죄에 가담하게 된 걸까요? 이게 양심을 외면하고 조직적으로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참 화가 나고 씁쓸하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보험금을 얼마나 가져갔습니까? 네, 이런 방식으로 환자 한 명당 청구했던 돈은 평균 800만 원 정도고 전체 보험금 수령액은 21억 원에 달합니다. 이렇게 받은 보험료의 절반은 의료진이 가져갔고요. 그 나머지의 60%는 브로커가, 40%는 환자가 가져갔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조직적으로 보험 사기를 이런 행각을 벌였을 경우 법적으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죠? 네, 보험 사기를 위해서 모인 이 집단도 범죄단체로 인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범죄단체 조직죄와 사기죄로 처벌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사기죄의 경우에 피해 금액이 크기 때문에 형법상의 사기죄가 아니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적용이 돼서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MZ 조폭이 하다 이제 나라 돈까지 손을 댄 그런 사건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네, 지난해 7월 부산에서는 장애인 단체로부터 사업 운영권을 불법으로 사들이거나 장애인 이권 사업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는 수법으로 총 30억 원을 취득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알고 보니 이 사건 전직 사회복지학 교수와 MZ 조폭이 결탁해 벌인 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애인 복지에 힘을 써야 될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조폭하고 손잡고 이런 짓을 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입니까? 네, 먼저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교수가 자기의 신분을 이용해서 장애인 단체에 금품을 주고 불법으로 사업 운영권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MZ 조폭을 끌어들여서 이 장애인 단체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 국고보조금 5억 7,400만 원을 취득한 건데요. 그 후에 MZ 조폭은 공영주차장, 자판기, 집수리 등 각종 장애인 이권 사업을 주겠다며 10여 명으로부터 20억 원 가까운 돈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비장애인인 이들은 장애인 단체의 임원이 되거나 이권 사업을 할 수 없는데도 장애인 단체의 운영자인 것처럼 속이면서 범행을 일삼은 겁니다. 네, 이 사건 듣고 나니까 정말 돈 앞에 사람이 어디까지 악랄해질 수 있는 건지 한숨이 절로 납니다.